네, 고성국 칼럼, 군번 없는 영웅들을 잊지 말자.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메가드 사령관으로부터 켈로 부대, 대북 첩보부대입니다. KLO. 켈로 부대 요원들에게 인천항에 있는 8m 등대를 탈환하라는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8m 등대를 탈환하라. 이게 수심이 낮잖아요. 인천 바다가. 이걸 가로질러서 대규모 전력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전에 이 인천 앞바다를 환히 비추는 8m 등대를 점등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8m 등대를 안내 참아서 이제 작전 계획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이 8m 등대를 북해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우선 8m 등대를 우리가 빼앗아서 그 등대의 불을 밝혀서 인천 상륙작전의 정확한 지점을 알려줘야 한다. 그거를 그 특수부대, 특수임무를 맡긴 곳이 바로 켈로 부대입니다. 이 켈로 부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번이 없는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했던 부대입니다. 이 켈로 부대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 작전을 감행해서 마침내 8m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전세를 뒤바꾸는데 하여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대, 이 켈로 부대에 부부 첩보원이 있었습니다. 부부 특수부대원 이철 님 그리고 최상열 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훗날에 육군 장교가 돼서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소대장이 됐는데, 작전 과정에 수류탄을 밟아서 양발을 잃게 되는 그런 참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일 고인이 된 이철 최상열 부부를 비롯해 이름 없이, 계급장 없이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들, 그리고 이들의 유가족 관련 단체장 등 18명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초청해서 오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최상열 부부 첩보원의 장남, 그리고 76년 육군 장교로 임관돼서 최전방 GOP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다가 북한이 매설해 놓은 지뢰를 밟아서 어이없게 두 발을 잃어버린 70세의 이성훈 선생도 이철 최상열 두 님의 유가족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성훈 님 자체가 GOP 근무 중에 1977년 작전 중에 지뢰 폭발 사고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이성훈 선생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육군회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이날 간담회에는 6.25 당시 개성탈환 작전에 큰 공을 세운 한집안 5형제 유격대 생존자도 참관했다, 이렇게 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 가족 5형제가 전부 유격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비정규직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2025 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전 적지역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특별 희생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43명의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신범철 국방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 지역에 침투하여 진입을 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업무를 수행하신 데 대하여 국방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그 숭고한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과학, 홍보 영상, 그리고 사료 보존 등 비정규직 예우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유격군 총연합회 회장 박충암 선생은 20대 젊은 나이에 오직 조국을 수호하고 고향을 수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유적부대에 입대했다. 적지역에서 여러 작전을 펼치며 피 흘린 전우와 살아남은 전우의 고귀한 희생을 70년 지난 지금이라도 인정해서 오늘과 같은 행사를 마련해준 국방부와 보상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답사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켈로 부대요. 켈로 부대. 이게 1949년에 미 극동사령부 직할로 조직된 비정규전 분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고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들이 대거 독립했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권력을 잡고 위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감행 성공한 소련이 동유럽 여러 국가들과 북한, 중국까지를 위성국가로 삼으면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끊임없이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잠입해서 기밀 문서를 빼가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극동군 사령부 직할로 이 켈로 부대가 조직이 됐어요. 6.25 전쟁 중에 첩보 수집 및 후방 교란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94년에 이 켈로 부대는 공식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해체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체가 되니까 켈로 부대에 있었던 역전의 용사들이 다 여기저기 다른 부대로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켈로 부대가 특전사의 모체가 되는 데까지 이제 이르는 겁니다. 이 켈로 부대는 8240 부대로도 알려져 있는데 1951년 9월에 8240 부대로 알려진 주한 국제연합 유격군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54년 3월에는 육군의 분산 편입됨으로써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군대에 남겠다고 선택한 잔류 일부 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1958년에는 제1전투함이 장렬한 뒤에 이 8240 부대는 이 주한국제연합 유격군에 편입되고 나서 1954년 3월 육군의 분산 편입되면서 완전히 해체가 됐는데, 이 군대에 잔류한 일부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주축으로 1958년에 제1전투단이 창설됐어요. 그리고 이 제1전투단이 1년 후에 제1공수특전단으로 개칭됩니다. 그리고 이 제1공수특전단이 10년 후 1969년 제1공수특전단 제1, 제2 유격여단이 통합돼서 특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특전사의 모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특전사가 후방 침투, 교란, 요인 암살, 그리고 포로 구출, 이런 특수 임무를 맡지 않습니까? 그때 이 1949년에 창설됐던 이 비정규직 켈로 부대도 바로 똑같은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똑같은 임무를 맡아서 후방에 침투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주요 거점을 탈취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6.25 전쟁 중에는 인천 상륙작전의 그 길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켈로 부대에는 북한 출신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 대한 후방 침투나 적정 혼란 이런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북한 지형을 잘 아는 이런 북한 출신들이 켈로 부대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 중에 이 특수부대를 수행하던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부상당하거나 전사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부대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자 그때부터 남한 출신도 모집하게 됐습니다. 모집해서 켈로 부대를 유지했고, 그리고 전체 대원 중에 약 20%는 여성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수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여성이 더 유리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는 그 주요 문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중에서요. 그런데 이들한테 안타깝게도 정식 군 조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계급도 줄 수가 없었어요. 군번도 줄 수가 없었고 계급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한 작전은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대의 활동 전체가 군사기밀로 취급됐습니다. 1953년 정정협정 이후에도 미군이 그 운영하던 이 켈로 부대니까요. 미군이 이 부대, 켈로 부대 존재 자체를 2급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켈로 부대 출신이 나 켈로 부대에 있었는데 이런 일 했어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이지 이 부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켈로 부대가 해체가 된 다음에 군번 없는 군인이었던 대원들 중에 일부는 군대를 갔다 왔다고 증명할 아무런 서류가 없으니까 병역 기피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병역 기피자로 몰려서 군 복무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또 개별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대다수 켈로 부대원들에게는 참전 유공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이름 없고 군번 없는 이 영웅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가 1984년에 이르러서 미 육군성의 이 안보 정보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30년이 지나고서 공개가 되는 원칙에 따라 공개가 되면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납니다. 이것도 일부에 불과한데 여기에 따르면 이 8240 부대는 6.25 전쟁 중에 총 4,445회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약 7만 명의 적군을 살상한 것으로 미군 기록에 나옵니다. 1993년에 정전협정 4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부대의 희생자, 이 켈로 부대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전사자의 위패가 처음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봉헌됐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이 국립현충원을 가거나 대전국립현충원을 가면 위패가 모셔져 있는 이 호국 영웅들에게도 참배하지만 위패조차 없는 이 무명 용사들에 참배를 합니다. 그동안 이 켈로 부대 7만 명의 적군을 살상한 것으로 미국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켈로 부대는 군번도 없고 계급도 없이 잊혀졌었습니다.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현충일, 원래 현충일 날 저희 고성국 TV와 우리
아미고 회원들이 현충일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내일은 종북 주사파 척결을 위한 자유우파 광화문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좀 번잡함을 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저희 고성국TV 직원들과 또 우리 몇몇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 참배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동작동 국립묘지로 나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전몰 장병들, 전쟁 영웅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호국 영령들에 대한 참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조도 안 받겠다 해야 시민단체. 제가 이거 어제 이종건 실장과 용진단 하면서 제가 90년, 91년, 92년 한 4, 5년 나라정책연구회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경험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확실치가 않아서 끝난 다음에 제가 고성범 본부장한테 물어봤어요. 제 밑에서 정책실장을 할 때 너 내가 50만 원 월급 준 것 같은데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50만 원 두 사람 상근자 월급 100만 원 그리고 원래 세미나비 포함한 경비에서 또 한 50만 원에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딱 150만 원 가지고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 150만 원 100% 회원들의 회비로 다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라정책연구회는 당당하게 시민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으로부터도 돈 받지 않았어요. 그게 시민단체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돈은 준다 해도 안 받아야 시민단체 아니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시민운동의 핵심은 공익과 자발성에 있다.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고 해야 시민단체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해야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월급 받아서 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시민단체 만든다? 이건 이미 사익적 활동이 되는 거죠. 직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는. 정부에서 돈 준다 해도, 대기업에서 돈 준다 해도 우리 시민단체예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 다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들이 겁을 낼 거 아니에요. 뭐 저것들 뭐 시민단체 한다 그러는데 뭐 돈 좀 준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하고 대가리 숙이더라. 그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역으로 시민단체에 외형 갖춰가지고 기업 찾아다니면서 뭐 우리 이런 시민단체예요 해갖고 돈 뜯어내는 시민단체들까지 많습니다. 대상이 기업이면 돈 뜯어내는 삥 뜯는 시민단체고, 대상이 정부면 보조금 타먹는 시민단체가 되는 거죠. 그런 시민단체들일수록 겉으로 기업 욕하고 정부 욕하는 걸 거칠게 합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더 세게 욕해야 돈을 삥을 뜯어도 더 많이 뜯거든.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거 다 개소리들입니다. 그자들한테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요. 기업으로부터 삥 뜯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타냅니다. 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이 자들이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냐? 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 개인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요. 사업한다고, 연구 프로젝트 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술집 가서 술 퍼마시고
해외여행 가고 자기 애들 유학비 주고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유명희가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회의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서류상 회의했다고 그러고 회의 수당 270만 원 타먹은 환경단체도 있고, 밥 먹었다고 734만 원 영수증 첨부도 안 하고 그 돈 진짜로 밥 먹었는지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민간단체에서만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약 2억 원이 용도와 다르게 지급이 된 것이 또 확인이 됐어요. 환노위 이주환 의원에 의해서. 이게 뭘 들추기만 하면 하여튼 악취에 썩은 내에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원래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고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민단체, 이른바 종북주사파 시민단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썩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시민단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기생충들이라고 불러야죠. 이 시민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짜 시민단체를 위해서라도 이 썩고 병든 이 기생충 구더기들을 일소해야 되겠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성국 칼럼은 우선 저부터 좀 반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는 지금은 종북주사파와의 진지전이다. 문화 헤게모니 투쟁이 핵심이다.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책에다가도 쓰고 논평으로도 하고 특강으로도 했지만 1년 전에 정말 기적과 같은 정권 탈환을 한 직후에는 저도 승리의 기쁨에 젖어서였는지 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전 정권 탈환은 1년 전 정권 탈환은 종북주사파와의 수많은 전투 중에 한 번 이긴,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고지전이긴 했으나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 중요한 전략적 고지를 점령 탈환한 것을 계기로 그야말로 치열하고 치밀하게 진지전을 계속해 나갔어야 됐어요. 문화 헤게모니 투쟁을 멈추지 않고 밀어붙였어야 됐습니다. 승세를 타고 밀어붙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념전쟁,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국가경영을 한다고 다 초점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경영 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에서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경영을 잘하고 전문가들을 잘 등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 종북주사파들한테 헤게모니 뺏기고 종북주사파들한테 다시 정권 넘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통령 선거 승리 후 인수위 과정에서나 조각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됐던 대목은
종북주사파와의 이념 전쟁,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전선에 어떤 사람들을 내세울 것이냐 였던 겁니다. 저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각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투철하게 하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좌파와 종북주사파와의 이 문화 헤게모니 투쟁의 최전선일 수밖에 없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보훈입니다. 보훈. 문재인이가 김원봉이를 어떻게든 추소하려고 끝없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보훈이에요. 거기를 박민식을 임명했어요. 아주 잘된 인사죠. 또 박원순 서울시 10년 동안 수천 개의 이 좌파 기생충 단체들이 서울 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좌파 생태계를 쫙 구축하고 했던 그 진지들과 맞짱 뜨고 싸우는 자리는 행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저 임명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임명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북주사파들의 가장 강력한 진지 민노총, 정교조 이들과 맞짱 뜨는 자리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이정식 장관이 그런 진지전의 적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문체부입니다. 문체부는 문화, 체육, 또 신문, SNS 이쪽을 관장하는 부입니다. 좌파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득실되는 곳이 바로 이 문화체육관광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SNS, 신문, 드루킹, 지금의 네이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1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와! 문체부 장관 박복윤, 이 사람 누구지? 고용노동부 이정식, 이 사람 누구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종북주사파들과의 문화 헤게모니 투쟁을 가장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전사들이 배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조각을 보고 평가한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 내부에?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정확하게 그 포인트들을 잡아왔어요. 저것들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단순히 정치적 사활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그 엄청난 좌파 생태계와 자기들의 먹거리 이것들이 다 걸려있는 영역이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안이하게 상황을 봤는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철저하게 이 핵심 전략 포스트를 인식하고 그 핵심 전략 포스트에 임명된 장관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상민을 왜 탄핵시켰는지, 그게 단순히 이태원 참사 때문이었겠습니까? 이상민은 처음부터 종북 주사파들이 수많은 자기들이 장악한 좌파 지방정부들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좌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자유우파의 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유우파 진영의 적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하고 처음부터 공격하고 마침내 지금 탄핵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1년 전 개각할 때 이상민 못지않게 경계한 사람이 누군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2022년 4월 20일자 기사예요. 당시에 조각 명단이 발표되면서 청문회 준비가 막 시작되던 그때입니다. 그때 경향신문은 문체부 후보로 지명된 박보균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박보균이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박보균 칼럼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박보균 기자가 쓴 칼럼 내용을 가지고 박보균을 공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 포인트가 뭐냐? 박보균을 전쟁광으로 몰고 있습니다. 박보균 칼럼에는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핵무기는 자주국방의 도구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핵무기는 자주국방의 도구죠. 우리가 그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겠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해구산이라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서 지금 자주국방의 도구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전쟁강으로 몰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임오경이라는 자 있습니다. 핸드볼 했던 이 자가 뭘 안다고.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자가 들어가니까 문체위원으로 있으면서 박보균을 저격하고 나선 것 같아요. 이 자가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박보균이 후보로 지명된 최근 5년 동안 주로 전쟁 관련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칼럼을 썼다. 이걸 또 시비 걸고 나섰어요. 어느 기자나 대기자가 돼서 칼럼을 쓸 때는 자기 컨셉이 있는 거예요. 박보균은 전쟁이야말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전쟁 박물관들을 다른 나라에 취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들렀던 것 같습니다. 이 박보균의 칼럼에는 핵무장론을 강조하거나 전시 상황에 대한 이 소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칼럼에는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할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이 칼럼에서 프랑스 드골 기념관을 방문한 후 핵무기는 프랑스 국가 위상을 높였다.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누구도 프랑스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 드골의 연설도 소개했는데 박보균 칼럼에서 프랑스는, 드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걸 인용했다고 전쟁광으로 몰고 있어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평생 의리를 중시했다는 걸 가지고서도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의리를 중시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칼럼에 썼다고 그거 가지고서 비난하고 있어요. 한국 현대사의 주연은 이승만과 박정희라고 하는 주장 갖고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현대사의 주연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이 현대사의 주역이 아니라면 김일성이가 주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박헌영이가 주역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박보균 칼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 저 종북 주사파들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18명의 장관들을 지명했을 때 이상민과 박보균을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고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타겟 중에 하나는 지금 탄핵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또 하나 박보균은 어떻게 돼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할 경우에 경질 1호로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프레임 덮어 씌워지고 있어요. 보십시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체 1순위 6곳.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중기부. 문체부, 기울어진 언론지형 대응 못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첫 개각 대상에 오를 것. 윤정부 첫 개각 대상 문체부, 복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부처 장관이 개편 1순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바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이 써 제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이건 산자부죠. 탈원전은 산자부, 이념적 환경정책은 환경부입니다.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산자부와 환경부를 겨냥해서 산자부와 환경부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용까지 해놓고 나서 여전히 개각 1순위는 문체부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서 문체부가 언론 환경 대응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보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 언론, 지금 방송은 문체부 소관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KBS, MBC, YTN, 연합, 그리고 각종 종편, KBS 라디오에 KBS, MBC의 라디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교통방송은 문체부가 아니라 서울시 소관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느끼고 있는 것, 이 언론들은 방통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런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문체부 장관이 개각 1순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가? 1년 전부터 이상민과 박보균이 종북 주사파들의 첫 번째 공격 타겟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정부 국무조정실이죠. 국무총리사나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 중간 점검 1년간
일한 것에 대한 평가서에 보면 A학점 받은 부서와 C학점 받은 부서가 있어요. A학점 어디 받았냐?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일 잘했다고 A학점 받았어요. 그럼 일 못한 C학점은 어디냐? 국방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입니다. 나머지는 차관급이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어디쯤 가 있냐? 중간쯤 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아예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대면 보고도 직접 안 받았습니다. 왜?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함께 하거나 또는 미국 국빈관무 같은 중요한 행사에 동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일이 중요하거나 또는 신뢰하거나 그런 뜻이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에 매우 이례적으로, 아마 거의 처음이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매우 이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일 못해서 곧 잘릴 사람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갔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치동맹을 강조했고 문화동맹까지 강조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종북 주사파들이 진짜로 벌이고 있는 문화전쟁, 아주 정교하게 이 타겟팅해서 은밀하게 움직여서 여론 조작하고 몰아가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이 문화전쟁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장관들이 열심히 했어요. 다들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우파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 일 잘한다 하는 장관 뭐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요, 제가 바라보는 원희룡 장관이 진짜 잘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산하 문재인이가 알박기한 공공기관장들을 가장 먼저 퇴출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도로공사, 코레일, LH공사 이런 문재인이가 알박기 하고 간 공공기관장들을 가장 빨리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일 잘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념 전쟁에서는 적의 장수들을 처단을 해야 돼요. 최근에 문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잘랐습니다. 한 2달 됐어요. 윤법무론자를 잘랐는데 이자 3년 헤쳐먹고 문재인이가 가면서 다시 한번 연임시켜서 알박기 해놓고 간 자입니다. 자, 국립현대미술관이 뭐 대단하냐? 대단하죠. 왜? 좌파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자기 작품이 한번 소장되는 것은 모든 화가들의 꿈이에요. 노벨상 같은 겁니다. 그 권한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년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하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 순간 작품 가격이 2배, 3배 뛰어. 그걸 소장하고 있는 화랑이
이 2배, 3배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다 좌파들의 커넥션에 의해서 좌파 커넥션, 좌파 생태계, 좌파 생존계 이렇게 연결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가 국립현대미술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좌파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책, 출판, 심지어 문재인이까지 지금 서점 사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은 세종도서사업이라는 겁니다. 세종도서사업. 무려 8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서 행사하는 건데 원래 취지는 양서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도서사업 좌파들이 좌파 작가들한테 지원 주고 좌파 작가들 세종도서사업으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2배, 3배 올라가는 이런 출판계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 세종도서사업이에요. 책을 선임하고 선택하려면 심사위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물모호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그 분야에 영향력 있는 신망받는 인사들로 위촉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런 거 수술하고 있는 게 문체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뉴스 포털이요. 뭐 KBS, MBC나 종편이나 라디오는 그렇다 치고 그건 방통위 소관이니까. 그럼 문체부가 포털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네이버와 8개월째 싸우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을 때 비로소 국민의힘이 관심 갖고 네이버 규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체부는 뉴스포털 저널리즘적 균형을 찾기 위한 법적 조치에 이미 나섰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거대 포털 가짜뉴스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유통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퇴치 TF를 만들고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우려, 비판에 근거해서 중단시켰어요. 전쟁은 이념 전쟁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가장 치열하게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문화전쟁터예요. 자, 과연 우리 자유우파가 이 문화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박범근 문체부 장관에게 단 한 번 격려와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뉴스인지도 모르고 뉴스들이 제공하는 곧 잘린대더라. 교체 1순위래. 일 못해서. 라고 하는데 현혹돼서 일 못하는 장관이라고 그냥 치부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 종북 주사파들은 1년 전 대통령의 취임하기도 전부터 윤석열 퇴진으로 촛불을 들고 나선 자들이에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표적을 설정해 놓고 단 한 번 흔들림 없이 공격해대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 먼저 부상 입고 쓰러졌어요. 빨리 회복시켜서 원대 복귀시켜야죠. 두 번째 타깃이 박보균입니다. 문화 헤게모니 전쟁은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고성국TV부터 말로는 진지전과 문화 헤게모니 전쟁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실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칼럼을 통해서 제가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께 실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전쟁의 실제 전사가 누구냐,
왜 저들이 박보균을 무능한 장관으로 매도하면서 개각 1순위로 올려놓고 있느냐. 그 음흉한 음모의 구도를 정확하게 적시하고 대처해야 된다. 박보균뿐만 아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별 근거 없이 그 사람 뭐 좀 너무 충성파, 과잉 충성파인 것 같고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저 정북 주사파들이 왜 그 몇몇 사람을 타깃으로 만들어서 타깃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정북 주사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적 같은 정권 탈환을 이룬 후에 정북 주사파와의 이 이념 투쟁까지 끝난 걸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하면서 여러분께 이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싸워야 한다. 이게 농막 얘기인데요. 농막이라고 하는 건 뭐 저는 사실은 뭐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가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농막에 대해서는 정말 우연하게 한 달쯤 전에 가평에 아미고 기행 촬영을 하러 갔을 때 그 가평을 함께 기행한 우리 가평의 아미고 본부장 장인태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인태 본부장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장인태 본부장의 정책 제안, 이 정책 제안을 제가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불과 며칠 전에 어쨌든 연결을 해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막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하룻밤 자본 적도 없는 농막이지만 제가 비교적 그 사정을 사전에 우리 장인태 본부장으로부터 공부를 받을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 문제 논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1살의 강모 씨. 은퇴 후에는 농촌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귀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 땅을 매입해서 이제 텃밭으로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까 이제 농막 하나 정도는 갖다 놓을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을 설치하고 아마 그러면 이분은 정말 주말이 오는 걸 학수고대할 겁니다. 아마 금요일 날 일 끝나고 바로 아마 이 홍천 가겠죠. 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 농막에서 자면서 밥도 해 먹으면서 채소도 가꾸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올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전기도 끌어오고 정화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농막 활용이 이제 법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 농막은 법적으로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잠깐 쉬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농막은 그 농막의 면적이 20평방미터 이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 규제만 있었다는 겁니다.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을 설치하고 20평방미터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만 설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림축산부가
이 농막이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 보관 용도로 써야 되니까 그 이외의 용도로 쓰면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행령을 고치고 입법계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낮에는 농막에 잠깐 들어가서 밥을 먹거나 쉬는 것, 잠깐 누워서 뭐 낮잠을 자거나 하는 게 허용이 되는데 밤에 자는 거는 금지되는 거예요. 숙소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밤에 자는 거, 낮에 자는 건 괜찮은데 밤에 자는 건 안 된다. 또 휴식 공간이 농막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럼 4분의 3은 어쨌든 농기구 갖다 놓고 뭐 무슨 저 벽 같은 거 갖다 놓고 뭘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만 밥을 먹거나 잠깐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제가 농림축산부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매일 그러면 그거 살펴보고 다닐 거냐? 4분의 1인지 자 갖고 다니면서 잴 거냐? 밤마다 혹시 밤에 자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다닐 거냐? 아니 지금 21세기에 19세기 행정하겠다는 거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가능하기나 한 얘기고 가당키나 한 얘기냐? 제가 우선 한마디 해놓고 다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 강화를 하겠다는 이유는 있어요.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별장이 나쁜 거예요? 자기 땅 사가지고 거기에 20평방미터 아래 참 호사스러운 별장 다 있다. 20평방미터 또 안 되는 별장. 컨테이너 6m, 3m짜리 별장. 그걸 호화별장이라고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막을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 기존 농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이 시행령이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22일부터 전국의 이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밤마다 온통 농지 쫓아다니면서 이거 혹시 사람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이제 살펴봐야 될 판이 됐어요. 자, 이게 이런 그 시행령 개정하겠다. 이게 공개가 된 것은 입법 예고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의견이 있으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7일 기준 이게 지난달 12일부터 해서 이번 달 7일까지니까 한 20일 동안에 이건 누가 알아요? 이런 거? 어쨌든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20일 동안에 1300건 가까이 이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기록이에요, 기록.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법령에 국민들이 의견 개진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 1300건 가까이 접수됐는데 이런 무슨 황당한 규제가 있냐? 21세기에 왜 19세기로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부의 부처 제도 변경에 1000건 넘는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례적이고 또 압도적 다수가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이 농막 규제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의 감성, 국민의 실생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라는 뜻입니다. 귀농 관련,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농막 규제에 대한 불만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는 분들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 사이에서 주로 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농막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시골에 땅을 조금 사서
내가 주말마다 가서 좀 텃밭도 가꾸고 좀 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와야 되겠다. 사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주말마다 어딘가로 가잖아요. 그 어딘가로 가면 펜션에서 자거나 호텔에서 자거나 모텔에서 자거나 하여튼 뭐 텐트를 치거나 할 텐데 그걸 자기 땅에 작은 농막 갖다 놓고 거기서 잔다 그러면 그야말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여유와 편안함과 힐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 다들 가는단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 땅에 내 농막에 내가 잘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귀촌을 준비적인 사람들한테도 귀촌을 준비하는 게 귀촌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서울에서 이삿짐 싸가지고 내려가면 그 다음날부터 농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수년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데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정보도 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땅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땅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농막 같은 거 하나 설치해 놓고 매주 말에 가다가 일주일에 3일 정도 거기서 지내면서 농사, 이 농사, 저 농사 해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트고 가르침도 받고 이러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말 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건 뭐 하자는 짓이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별장, 호화별장 이거 단속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20평방미터 미만의 컨테이너 6m, 3m짜리가 어떻게 호화별장이 되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다. 그건 농촌에 가면 청년에 있잖아요. 청년에 그 총무가 다 60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란 말이에요. 이런 고령화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농촌에도 다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다문화 노동자들이 와서 일해주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지방소멸, 인구소멸 이거 농촌에 사는 분들 제가 다녀본 지방자치단체장들 입만 열면 인구소멸, 지방소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소멸, 지방소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이라도 어쨌든 우리 동네 와서 텃밭 가꾸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위안이겠어요. 그분들이 정을 붙이면 이제 곧 이사해서 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런 규제를 불쑥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 즉각 철회하고 현실에 맞게 좀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누구라 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걸 막겠다면서 전입신고를 막을 뿐만 아니라 농막은 임시 창고니까 여기에 주소지 옮기는 것은 저도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야간 취침을 금지해 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정을 어겨서 적발이 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금도 엄청 세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게 재시공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막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포기할게. 농막 내가 걷어 치워라. 아이고 야 그 땅 팔아버려라. 안 가면 그만이지.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정책의 성과가 났다고 박수 칠 거예요. 야간 취침 금지는요. 기존 농막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주말 농장족은 물론이고 논밭이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농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해야 되니까 그냥 농막에서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농민들 서울에서
잠깐 주말농장 때문에 내려간 분들이 아니고 실제 농민들도 농막을 주거지로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해 떨어지면 집에 갔다가 해 뜨면 다시 오는 식으로 농민들이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괜찮아요. 주말농장 도시 사람들은 안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하기로 한 것은 2021년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LH 퇴직 직원들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에 농막을 투기로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실제 감사원이 전국 20개 시군, 전국의 20개 시군의 농막 33,400개를 실태 조사했어요. 자, 전국에 20개 시군만 있는 게 아니죠. 전체 농막 수는 이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많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33,000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절반 넘는 17,000개가 불법 증축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17,000개는 정상적인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럼. 농림부는 농막이 원래 목적과 달리 이용되면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의도만 갖고 정책이 되는 거냐 도대체. 당신들 의도는 알겠어. 농림부 의도는 알겠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그 결과 농촌 경제에 도움이 그나마 됐던 농막이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는 거야. 최근에 농막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시골 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주말농장처럼 이용하는 경우들이 다수인데, 이 농막을 모두 규제해버리면 농촌 토지 거래가 끊기고 인구 유입이 끊어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그 농촌 지역이 보게 되는 것이다. 도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의 농막 설치 신고 건수가 2014년, 10년 전에 9,175건, 10년 후 2021년에 4만 건. 5배 가까이 늘었어. 그만큼 농막이 많이 늘고 있고, 그중에 이거 투기로 이용하겠다는 자들 분명히 섞여 있지만 다수는 실제 그런 식으로 귀농을 하거나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기존 면적에 맞춰 그러다 보니까 기존 면적 규정 20평방미터 아래로 맞춰서 창고도 만들고 침실도 만들고 화장실, 부엌을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의 농막들을 전문적으로 이동식으로 지어서 파는 기업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거를 철퇴를 때리겠다? 이런 행정 편의주의가 있을 수 있느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농사지을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까지 규제했다가는 귀촌 인구가 끊어지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야간 취침 규정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야간에 자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 활용도 각자 사정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좀 완곡하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미고 가평본부장, 장인태 본부장이 바로 한 달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이 할 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장인태 본부장은 이보다 훨씬 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안을 냈어요. 뭐냐? 인구 소멸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군들이 많다. 인구 10만 명 이하는 실제로 인구 소멸의 걱정 속에서 살고 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 대해서는 농막을 좀 더 활성화해주고, 그리고 2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왜 못 짓게 되냐 하면, 이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농막 형태로 하는 것이니까 10만 명 이하의 시군에는
1가구 2주택 법령을 면제해 주자.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제2인생을 준비하는 세컨하우스를 10만 이하의 대부분의 시군일 텐데 여기에 좀 마음대로 짓게 만들자.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좋으면은 귀촌하고 내려올 수 있게 하면 지역의 도시거래, 군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유입되고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20평방미터 아래에 그 옹색한 이 농막이 아니라 좀 그럴듯한 세컨하우스에서 생활도 하고 힐링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농촌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고 소비자도 좋고 한 방법 아니겠냐. 이걸 정책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농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있는 농막까지도 철저하게 규제로 옥죄겠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런 규제 중심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농림부가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첫째, 윤석열 정부의 눈높이는 행정 관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라. 중앙과 지방 경우에도 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중앙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라. 관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공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것이다. 지금 이 농림부의 이 조치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실제 이 사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정 관료들의 눈높이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 눈높이 행정 서비스를 강조해도 막상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 중심의 관료 눈높이로 밀어붙이면 이 정책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가 아니네. 대통령이 아무리 저래도 공무원들이 거꾸로 움직이네.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농림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 철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농림부 정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인구 소멸 문제는 또 지역 소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 자, 인구 소멸 문제 생기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직접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균형 발전 직접 대통령이 회의를 계속 주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생각하고 직접 챙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막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인구 소멸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지역 소멸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는 관점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설사 기존의 법 제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또는 그것을 악용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 있어서 인구 소멸에 도움이 되고 인구 소멸 극복에 도움이 되고 지방 소멸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걸 활성화시켜 줘야지. 어떻게 내놓는 정책이 인구 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아무리 인구 문제를 챙기고 지역 소멸 문제를 챙겨도 정부 부처가
어느 개가 짓냐, 어느 집 개가 짓냐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그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어젠더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 나왔다. 그 점에서 제가 비판합니다. 세 번째, 지금 시대는 하나라도 규제를 철폐하고 혁신해야 될 때지 규제를 새로 만들 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평가를 하면서 규제 철폐, 규제 개혁을 얼마나 많이 잘했냐를 가지고서 평가하지 새로운 규제를 얼마나 더 잘 많이 만들었냐 갖고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규제 철폐와 규제 개혁 쪽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쪽으로 완전히 거꾸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점에서 이것은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 저는 농림부의 농막 관련 이 시행령 입법 예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행정 철학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벼룩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꼴이다. 농막을 악용해서 호화 별장으로 이용하고 땅 투기를 하는 자들은 핀셋으로 잡아내서 처리를 해야지 벼룩 몇 마리 왔다 갔다 한다고 초가상간을 태우겠다. 이게 무슨 행정이냔 말이야.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어쨌든 모아가지고 땅 조금 샀고 그리고 컨테이너 농막이건 뭐 이동식 농막이건 하나 그거 하는데도 적어도 1, 2천원 들었을 텐데 갖다 놨어요. 근데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러면 홧김에 팔아버리자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몰래 들어가서 자, 도둑놈처럼. 결국 시행령 어긴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정말 제가 하도 기가 차서 합니다. 농림수산부 직원들이 뭐 몇만 명쯤 될 텐데 전부 전국에 밤마다 농막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자는지 안 자는지 진짜 살펴볼 거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 농림부 입법 왜고했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철회하고 그리고 관련 부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교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재무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많아요. 더 중요한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이에요. 종합적으로 TF를 세워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선거 앞두고는 교통단속도 약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선거가 일주일 후인데 교통단속에 딱지 떼었어요. 아유, 억울하니까 막 그러는데 경찰이 막 법 어겼으니까 벌금 내세요. 기분 나빠서 여당 안 찍죠.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부터 선거 앞두고는 교통단속도 슬슬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찰한테. 그만큼 민심이 무섭고 민심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조심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줄잡아 수십만, 수백만 명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에요. 제가 이 논평하면서 분명히 논평하다 보면 내가 화가 날 텐데 그래도 욕하면 안 된다. 몇 번 다짐을 지금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 자유우파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선거 다가온다고 저 종북 주사파처럼 돈 나눠줄 수는 없어요. 포퓰리즘에 빠질 수는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농림부처럼 수십만이 될지 수백만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 적으로 돌리는 정책을 불쑥 내나요? 도대체 이 정책 집행할 때 당정협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과의 제대로 된 당정협의라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해도 우리 선거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마음껏 하세요. 단속하세요. 과태료 때리세요. 그렇게 지금 당정협의라도 하고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농막을 사례로 말씀드립니다만 꼭 선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가 있을 때는 더욱이나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좋은 의도와 선의가 아니라 그 정책이 시행된 결과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경험적, 정무적 판단까지 해가면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무식하게 좀 하지 말라고.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은 빠지지 않고 보고 또 거의 대부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칼럼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용 칼럼의 경제 사이렌 총선 빨간불 속 여당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도 아주 미트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출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외교 성과가 이어졌고 노조 불법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자칭 시민단체로 행사해온 좌파단체들의 추한 실태가 공개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박수를 치는 국민들이 많다. 지지율도 다소 회복세다. 얼핏 보기에 총선 10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청신호가 켜진 듯하다. 그러나 귀를 실물경제 현장에 대보라. 아우성이 사일렌 수준이다. 본고사는 이제 시작이다. 외교는 어음이고 내치가 현실이다. 외교는 어음이고 내치가 현찰이다. 외교는 화면은 화려하지만 표로 연결되는 것은 실물 경제다. 문제는 현 경제 위기의 뿌리가 그 어떤 정부도 대처하기 힘들 만큼 과거 정권과 또 세계 경제 구조로부터 뻗어나왔다는 점이다.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는 근본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대중국 수출 감소,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수입 가격 올라가고 해외 소비 패턴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된다. 경제 대부분 분야가 침체되어 있고 이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는 국내 정책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사회안전망을 명분으로 뿌린 막대한 돈이 심대한 국가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우외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을 위한 정치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윤 정권의 실패를 만들어내서 반사 이익을 얻는 데만 골몰해 있는 지금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당 국민의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경제 현장의 민의를 수렴하고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정부에 전달해 줘야 한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한가한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석 달 전 김기현이 대표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힘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여당이 주도한 이슈가 없다. 사실상 눈 감고 귀 막고 입 봉한 정당이 됐다. 김기현 등 지도부는 취약지역 공략을 한다면서 지난 1일 수원을 찾았다. 수원까지 가서 경기 도당 사무실에서 보훈 체육만
강조하고 왔다. 지역구 59개 중에서 52군데에서 패배한 초열세 지역 경기도 탈환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볼 곳이 얼마나 많았는가. 수도권 규제로 발목 낀 기업, 김포라인을 비롯한 출퇴근 지역 현장,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 난개발 현장, 미부장 현장,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상가 거리라도 나가서 빈 점포를 세워가며 수표에 발열 정자라도 적어나가는 퍼포먼스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경제를 살릴 첩경은 규제 완화인데 국무총리나 대통령 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모피아 출신들이 독점한 관료공화국에서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 규제 완화는 공무원들이 자기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내려놓느냐 이 말이에요. 여당 대표가 총리, 기재부 장관을 앞에 불러두고 내가 어디 가보니까 이런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더라. 대통령은 그렇게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냐. 호통하는 이 퍼포먼스라도 좀 해봐라. 그런 퍼포먼스가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리가 있는가. 조용한 게 최고가 아니다. 민주당은 천박하고 부패한 속살을 드러낸 채 진흙구덩이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지만 저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총선 때도 지금의 민주당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문 정권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행정, 공영, 언론, 문화, 교육 등 제도권 곳곳에서 버티면서 사보타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범좌파 진영 차원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이익연대 체계가 갖춰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반면에 여권은 우리 대통령 외교 잘한다 박수만 치면서 잔치 끝난 뒤에 고요를 즐기고 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악재가 있더라도 이탈표를 흡수할 매력 요소를 국민의힘이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도 논리적으로는 안다. 논리적으로는 국민도 안다. 경제난, 저출산, 연금 같은 구조적 문제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안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 원망은 현 권력에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또 정부가 민생의 고충을 함께 나누겠다고 북적거리고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국민은 그래도 우리 먹여 살릴 놈들은 이놈들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큰 뉴스만 보는 게 아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기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려고 하는지를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관료 조직처럼 돼버렸다. 초선 의원이 54.8%로 절반이 넘는데도 소장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경원, 안철수가 배신자로 찍히는 걸 보면서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퍼졌는지도 모르겠다. 공포의 간접 체험 효과. 의원들을 만나보면 관심사는 오로지 다음 공천이다. 누가 실세냐? 누가 용산과 친하냐? 이런 것들만 수소문하고 다닌다. 논쟁, 토론, 상호 견제가 많아야 생명력이 생긴다. 그게 민주주의다. 동종교배는 조직의 생명력을 뺏는다. 친구끼리에 젖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이재명이가 이래경이라는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밀어붙였던 인사 참사다. 상식을 가진 국민 99%가 어이없어 할 시대착오적 인물이 이재명이와 주변 식구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예, 이 대목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학의 격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규영 기자, 동종교배는 조직의 생명력을 뺏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명제는 이렇습니다. 동종교배는 열성유전된다.
동종교배는 열성 유전된다. 그래서 이종교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성 유전을 시키려면. 끼리끼리는 열성 유전된다. 이게 옛날 왕조시대 때 순혈주의를 강조하면서 전부 동종교배로 이 왕위가 계승이 되면서 어쩌다 천재 같은 왕이 나지만 대부분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왕들이 계속 나와서 왕조의 몰락을 재촉했던 동서고금의 역사가 있어요. 동종교배는 열성 유전된다. 근데 지금 딱 그 꼴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에 젖어서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당은 민심이 모이고 전달되는 곳이다. 그 역할 포기하면 당 끝난다. 침묵이 체질화된 정당이 어떻게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의 불만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실도 이런 당의 모습을 원한 건 아닐 것이다. 여당이 조용하고 일사불란하다 해서 민생도 잔잔한 바다인 것은 아니다. 참모나 장관들은 쓴소리를 할 용기가 없다고 쳐도 당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민의를 전달하는 게 당의 존재 이유 아닌가. 여당에서 쓴소리가 사라지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 다 뒤집어 쓴다. 당장 편한 게 좋다고 편하게만 해주면 서로를 망치는 것이다. 예, 이게 이규영 대기자의 칼럼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규영 대기자는 오늘 이 칼럼의 포인트를 국민의힘에다가 두고 주장을 펼쳤어요. 선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이고 활성화된 모습을 빨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치르는 선거이기는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고 윤석열 정부가 평가받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규영 대기자가 주장한 대로 국민의힘을 역동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 내각도 진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정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한테 지금 의지하고 편성해서 가고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치고 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해왔습니다. 청문회 안 해도 개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들의 교체다. 제대로 좀 진영 갖춰서 개편하자. 이거 제가 계속 말씀해 왔어요. 두 번째, 내각인데요. 장관 여러 명 바꾸는 거 힘들 줄 알아요. 그래서 차관들 여러 명 바꾸는 걸로 갑니다. 그러나 가장 상징적인 자리, 총리만큼은 좀 바꾸자. 젊은 돌파형 내각으로 가자. 총리가 젊은 돌파형 일 잘하는 자유파 정치인으로 바뀌면 그 하나만으로도 내각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차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리 없는 존재감 없는 총리로서 그동안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때는 지났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그립을 강하게 쥐고 밀어붙이면 그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진짜 국정 운영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힘있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젊은 돌파형 내각이 이제는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심판받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심판하는 윤석열 정부로 공수교대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들 심판할 게 한둘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심판하는 돌파형 내각으로 가자. 그리고 오늘 이기영 대기자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당도 좀 이제 존재감을 보여라. 역동성을 회복하고 활성화시켜라. 이 세 가지, 대통령실과 내각과 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 개편에 대해서 이 모든 이 개편에 특히 대통령실과 내각의 절대적인 그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깊이 상황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